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프리덤. 오늘은 파트 4 네 번째인데요. 당신의 현재 위치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자. 오늘 여기를 읽어볼게요. 이제 목표 금액을 계산해서 더 작은 목표로 나눴으니 다음에는 순자산을 계산해서 자신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당신의 순자산은 자산은 자산, 예를 들어 현금처럼 가치 있는 것, 만약 있다면 본인의 집, 투자금과 부채, 모든 종류의 빚 사이의 차이다. 순자산은 가장 중요한 개인 금융 수치이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는 내 순자산을 매일 확인하는데 당신도 그래야 한다.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한동안 하지 않았다면 앉아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해야만 한다. 자신의 돈을 무시하는 것은 곧 불을 쌓기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실상을 알기 전까지는 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미룰수록 계속 시간이 낭비된다. 지금 당장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게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지기 시작할 테고 언젠가는 심지어 자신이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빨리 시작할수록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계속 저축하고 투자하면 순자산도 계속 늘어나고 복리 때문에 성장이 가속화된다. 투자한 돈이 하루에 $10, $100, 심지어 $1000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순자산을 확인하는 일에 실제로 중독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벌어지는 머니 게임에서 순자산이 곧 자신의 점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게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얼마 안 되는 듯하던 저축액이 빨리 늘어나는 모습을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순자산을 계산하는 가장 쉽고 빠른 경로는 파이낸셜 프리덤 .com 홈페이지에 있는 내가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펜과 종이, 계산기만 있으면 된다. 무료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동 계산 병행을 권장한다. 시작하기 전에 와인이나 커피 아니면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시작하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산. 먼저 자산부터 살펴보자. 자산은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순자산 계산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의 가치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것이다. 먼저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투자 계좌에 로그인해서 각 계좌의 잔액의 자산 점검표에 기록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100 이상의 가치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 팔 수 있는 물건의 목록을 만들고 그걸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적는다. $500를 주고 산 소파가 있는데 지금 팔면 $60밖에 못 받는다면 그 소파의 가치는 $60다. 당신이 소유한 자동차,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술품과 값비싼 보석류, 가구, 심지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멋진 골동품 접시 세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또 따로 계산할 생각이긴 하지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각 항목의 가격,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가격을 적어서 카테고리별로 합산한다. 이 모든 것의 합이 당신의 총자산이다. 예시로 도표 14에 나타난 줄리의 자산을 살펴보자. 줄리는 30살이고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한다. 또 인터넷에서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는 부업도 한다. 현재 1년에 세후 $70,000를 버는데 가능한 한 빨리 재정 자립을 이루기를 바란다. 줄리의 목표 금액은 $1,000,000이고 현재 41만 2,500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 자산 점검표. 은행 계좌,
투자금, 부동산, 기준품 이렇게 해서 항목, 가치, 현재 팔았을 때 가치, 그걸 적어 보는 게 일단 자산 점검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책의 장점은 정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저축예금, 보면요, 줄리의 저축예금, 예를 들면 은행계좌, 투자금, 부동산, 기준품. 은행계좌는 이렇게 $10,000, $5,000, $6,000, $1,000, $4,000 이렇게 쭉 있고, 투자금은 401k, 이게 미국 예시니까 401k가 있죠. $67,000. 로스 IRA, 증권, SEP IRA, 부동산 아파트 25만 달러, 기준품 자동차, 기타 시계 레코드 보석류 이렇게. 그리고 항상 자신 부채를 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부채를 계산해야 하는데 부채는 당신이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빚진 돈,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비,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이 내역을 도표 15에 적고 해당 부채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 현재 이자율을 별도의 열에 기록한다. 이것을 보면 금리가 가장 높은 부채를 빨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표를 이용해서 부채 상환 전략을 세울 것이다. 표를 작성할 때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반드시 있다. 줄리는 저축을 잘해왔지만 한편으로는 빚도 많으며 3개의 카드 회사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또 3개의 학자금 대출과 개인 대출,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이 있는데 이 모두가 그녀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부채 점검표. 이렇게 부채가 뭐뭐가 있는지 딱 적어보면 총 얼마, 그리고 이자율까지 얼마, 이렇게. 대단하죠. 이렇게 솔직히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순자산 계산. 순자산을 계산하려면 그냥 자신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된다. 따라서 줄리의 자산은 41만 2,500달러 마이너스 25만 6,800달러는 15만 5,700달러다. 줄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본인의 추정한 가격에 판 뒤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으면 15만 5,700달러가 남는다는 얘기다. 저축한 돈이 별로 없고 아직 많이 쌓인 빚을 갚는 중이라면 사실상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쭐하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도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2만 달러가 넘는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빚을 안고 시작한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일들이 많다. 당신의 순자산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라면 목표 금액에 빚을 더해야 한다. 내가 처음으로 이 계산을 했을 때 내 목표 금액은 125만 달러이지만 빚이 2만 달러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7만 달러에 2만 달러에 따르는 이자까지 더해서 모아야 했다. 사실 이자까지 있었으니 128만 달러 가까운 돈을 모아야 했을 것이다. 순자산 안에서 목표 금액 계산하기. 목표 금액과 순자산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목표 금액은 남은 평생 동안 투자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 돈의 액수다. 순자산에는 투자금도 포함되지만 혹은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집이나 레코드, 수집품처럼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는 다른 자산들도 포함된다. 투자 이익으로는 전월값을 낼 수 있지만 집의 경우 빈 방을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올리지 않는 이상 집을 이용해서는 외식비를 댈 수 없다. 당신이 목표 금액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계산하려면 순자산 중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금을 목표 금액에서 빼면 된다. 다시 줄리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줄리의 예상 지출액이 1년에 세후 4만 달러이므로 목표 금액이 100만 달러다. 그녀의 순자산은 15만 5,700달러이지만 투자 계좌에 12만 1,000달러가 있다.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12만 1,000달러를 투자해둔 상태니 앞으로 87만 9천 달러를 더 모아야 한다. 줄리는 현재 자신의 목표 금액을 12만 1,000달러 나누기 100만 달러는 12.1%를 달성한 셈이다. 줄리는 현재 집을 임대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살기 때문에 빈 방을 빌려주거나 집을 팔고 그 수익금을 투자할 경우 그녀의 계산에 부동산 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매달 1,000달러를 받고 방을 하나 빌려줘서 1년에 1만 2천 달러를 벌고 집을 팔 생각은 없다고 가정하자. 4만 달러 마이너스 1만 2천 달러 지속적인 임대 수입은 여기서 빼면 줄리의 목표 지출에 마이너스 지속적인 임대 수입은 2만 8천 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제 그녀는 투자금 중에서 1년에 2만 8천 달러만 인출하면 된다. 따라서 목표 금액도 2만 8천 달러 곱하기 25는 70만 달러로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30만 달러 줄어든다.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월 1,000달러에 임대해서 얻는 엄청난 수익률이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표 지출액에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소득을 빼서 계산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줄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집을 팔아 20만 달러의 이익을 올린다면 그 돈을 비과세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물론 당장 살 곳이 필요하지만 집세가 주택담보대출금과 비슷한 곳에 산다면 지출 비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20만 달러를 더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총 32만 1,000달러, 12만 1,000달러 플러스 20만 달러를 투자해 100만 달러 목표 중 32.1%를 달성하게 되었다.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 금융 관련 서적을 보면 대부분 액수가 가장 적은 빚부터 갚으라고 충고한다. 큰 돈보다는 작은 돈을 더 쉽게 갚을 수 있고 한 번 빚을 갚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나머지 빚도 차차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액수가 적은 빚을 갚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싶다면 단순히 빚을 빨리 갚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갚기 시작해야 한다. 이건 숫자 게임이자 간단한 수학이다. 만약 이자율이 15에서 20%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빚을 지고 있다면 투자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드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특히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와 달리 특정 매장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가 이자율이 가장 높고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면 도포 15에 적어놓은 자신의 부채 이자율을 살펴보자. 액수가 가장 많거나 적은 빚이 아니라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어떤 개인 금융 전문가들은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 빚을 모두 갚으라고 제안하지만 이건 끔찍한 생각이다. 빚을 다 갚기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사실상 부채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론상 우리는 사는 동안 어떤 종류의 빚이든 빚을 질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등의 형태로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에서 창출되는 높은 수익으로 그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기 은퇴자들은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담보대출금을 지출 내역에서 없애려고 은퇴 전에 담보대출을 다 갚아버린다. 나는 주택담보대출이 쉽게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625%의 이자로 15년 만기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담보대출을 갚기보다는 그 돈을 7% 이상의 수익이 나는 시장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담보금리 및 세금 공제 같은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당신이 진 빚을 진 빚의 이율이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높다면 투자하기 전에 그 빚부터 갚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한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의 복리가 붙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복리는 투자금과 부채 양쪽에 모두 작용하므로 항상 숫자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이율은 보통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투자할 돈으로 신용카드 빚부터 갚는 게 타당하다. 신용카드 APR 연이율이 22%라고 하면 이는 신용카드 빚이 1년에 22%씩 늘어난다는 얘기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율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꽤 흔하다. 2016년 5월 현재 미국 내 거주자들은 9,530억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32%가 지불해야 하는 잔액이 있으며 평균 잔액은 7,527달러다. APR은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APR이 22%일 경우 7,527달러의 지불 잔액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1,665.94달러의 빚을 지게 되므로 연말이 되면 총 9,182.94달러를 내야 한다. 이 상태로 2년이 지나면 총 12,003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앞서 보여준 것처럼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은 7% 정도 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면 7% 정도니까 꽤 합당한 수익률 전망이지만 신용카드 빚이 늘어나는 22%의 이율에 비하면 훨씬 낮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신용카드 빚을 먼저 갚는 게 이지에 맞는다. 주식시장의 상황이 아주 좋을 때라도 22%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2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매달 잔액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자 지불금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출 상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율이 15%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데 투자하기 전에 이 빚부터 빨리 갚도록 하자. 학자금 대출이 있을 때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도 이자율에 달려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6.7%라고 하면 이건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에 가깝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당신의 신용등급이 괜찮은 편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제6자에서 금리를 3에서 6%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금리 수준 혹은 그보다 더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6자를 받을 수 있다면 여윳돈이 생겼을 때 학자금 대출을 갚기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매달 최소한도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 금리가 시장 투자로 벌어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7% 수준이라면
길을 조금 더 빨리 갚고 아마 대출금을 한 달분이 아닌 2달분씩 갚는 식으로 여분의 현금을 투자할 것이다. 대출이 있어도 대출을 원래 먼저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출 이자하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해서 그 얻는 수익률이 만약에 주식 투자율이 더 높으면 원금 갚는 거를 약간 뒤로 미루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난 금액으로 대출을 갚는 게 낫다는 그 얘기인 거죠. 주식 투자가 당연히 원금 소실의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잘 해서 그 기업 가치를 잘 좋은 것으로 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법의 모든 박자가 맞으면 투자하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술처럼 수익률이 괜찮게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주식 얘기를 하네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그 수익금으로 대출 원금을 갚자. 그 얘기,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라. 이거는 또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지금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제가 늦은 시간에 책을 읽으니까 참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오늘 드디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